네, 주말이나 휴일에는 환자 발생이 줄어든다는 공식이 무색하게 오늘 확진 환자가 1,7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네 번째 유행이 상당히 길어질 거란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했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자세한 내용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요일 기준 발표로 보면 이제 환자 발생이 가장 많고 1,700명대, 그 규모도 상당합니다.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되게 그 주말 효과라고 해서 주말에는 검사량 자체가 이제 절반 정도 줍니다. 오늘도 보면 평소 주말 휴일보다는 조금 많지만 검사량이 3만 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생 환자도 그만큼 줄게 되고 이것이 월화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수요일부터 이제 환자가 늘어나는 그런 대체 추세가 있는데 이번 주는 주 초부터 중반까지는 환자가 지난주에 비해서 좀 줄었다가 이제 어제부터 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일요일로서는 정말 예외적으로 1,700명을 넘겼는데요. 대개 아무리 많아도 한 1,400~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유지해왔던 주간 발생 추세를 이어간다면 다음 주 중후반에는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검사량 대비 양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5.5%까지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높고 이렇게 그 환자가 좀 줄 듯 하다가 다시 늘어난 것은 휴가철에 접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런 그 발생 환자 수는 일주일에서 열흘 전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휴가철의 영향이라 한다면 앞으로 1~2주간은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두드러진 그 양상 중에 하나인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발생 비율보다 지방의 비수도권 발생 비율이 좀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보면 수도권 발생 비율이 58%고 비수도권이 42%까지 올라왔거든요. 대개 대유행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대유행의 양상을 보면 수도권에서 처음에 발생을 해서 수도권의 발생 비율이 80%까지 올라갔다가 이것이 지방으로 퍼지는 양상, 그래서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 그런 양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상 볼 때 굉장히 좋지 않은 발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해서 환자 발생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여전히 좋지 않고 또 유행이 상당 기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주간 발생을 보면 어제까지 통계로는 지난주보다 좀 많이 줄었는데 지난주에 일주일 지역 발생이 1,500명에서 1,451명 정도로 줄었거든요. 수도권은 더 줄었죠. 그래서 수도권은 좀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확진 환자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약간 수정이 됐죠. 그래서 지난 한 주에 하루 평균 환자가 1,536명까지 늘었고요. 수도권도 939명이고 비수도권은 무려 70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주보다 200명 가까이 늘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비중 자체가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계속해서 크게 늘고 있고 이것은 그 방역 역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지표입니다. 그다음에 선행 확진자 접촉 감염 비율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서 걸린 사람과 접촉을 해서 이제 그 전파가 되는 그런 양상인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 사회 저변에 바이러스가 폭넓게 퍼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4%까지 절반 정도는 선행 확진 환자로부터 감염이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걱정이 되는 델타형 변이 검출률, 예.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도 지난주에는 6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서 발생을 둘러싼 모든 지표가 좋지 않고 방역 당국도 이번 4차 유행은 3차 때보다 훨씬 더 정점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규모도 클 것이다. 그다음에 유행 지속 기간도 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가량은 4차 유행의 영향권 안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비수도권 발생이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이제 영남 지역의 확산세가 좀 무섭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부산과 김해에서는 대규모 감염이 아니고 돌파 감염, 네. 돌파 감염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라고 하면은 그 정해진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그러니까 항체 형성 기기가 지난 뒤에 대체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다시 확진을 받는 그런 예. 사례인데 이런 게 돌파 감염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데 이번에 나온 두 사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파 감염에 걸렸다는 점이거든요. 분석은 아직 되지 않아서 어떤 이유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부산 기장군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38명이 나왔는데 이 38명 가운데 34명이 돌파 감염입니다. 예. 좀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대개 5월, 6월에 백신을 2번 다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요양시설은 원래 우선 접종 대상이라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어떻게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지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경남 김해에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13명이 확진이 됐는데 10명이 돌파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돌파 감염 비율이 0.1%도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적고 백신을 이렇게 거의 구성원 대부분이 맞았다 하면 한두 명이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확진자 거의 대부분이 돌파 감염이 일어난 사례는 거의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역학조사 결과를 좀 철저히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의 집단 돌파 감염이 나온다면 고위험 시설의 방역은 다시 손을 봐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겐 급하게 무슨 부스터 샷을 놔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백신 그 보관이라든가 유통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역학조사가 분명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거리두기 단계 이제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그러면 비수도권은 3단계가 계속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이제 이달 22일까지 2주 동안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4단계 수도권 4단계라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그 대책이 저녁 6시 이후에 2명까지밖에 모일 수 네. 없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백신을 맞는 분들의 주는 혜택도 다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계 가족도 모임 인원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직계 가족은 모임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4단계에서는 이 사람들도 다 그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다만 같이 사는 가족, 동거 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라든가 어르신들 같은 돌봄 필요할 때, 그다음에 이제 임종을 지킬 때 이럴 때는 인원 제한에서 빠지지만 그 외에는 전부 낮에는 4명, 저녁에는 2명 이상 만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영업 제한이 계속됩니다. 예. 그 거리두기가 계속 단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방역 수칙 곳곳에 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또 일부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완화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달여 만에 너무 많은 수칙 변경들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어떤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7월 지난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라는 게 적용이 됐는데 적용 시점부터 엉망이 돼버렸죠. 예. 확진 환자 수가 7월부터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그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무용지물이 될 판인데 이게 또 한 달쯤 지나다 보니까 또 고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하러 개편안을 만들었느냐 뭐 이런 비판들도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뭐냐면 한 달 정도 새로운 그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해 보니 뭐 2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델타 변이가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강화해야 될 곳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업종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또 계속해서 제기가 돼서 조금 완화한 것이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 둔다는 것. 왜냐하면 직계 가족이라고 해서 모임 인원에서 제한을 시키다 보니까 그쪽 그 부분이 방역에 어느 정도의 그 구멍이 뚫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시설에 우리가 친선 경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대개 그 한 팀의 구성 인원, 예를 들면 야구면 한 팀에 9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9명과 양쪽 팀에 9명. 그렇게 해서 1.5배니까 27명까지는 인원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 그다음에 돌잔치의 방역 수칙을 일원화시켰습니다. 옛날에는 돌잔치 업체가 하는 데는 조금 많이 모일 수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할 때는 사적 모임이라고 해서 못 모이게 했는데 이런 것들 다 일원화시켜서 16명까지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4단계에서 유흥시설들은 그 전까지는 뭐 지자체에서 그 자체적으로 영업 금지를 시켰는데
일원화시켜서 무조건 영업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도권은 지금 유흥시설 영업 정지 다 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임의영업, 그러니까 무슨 뭐 미장원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이런 곳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상 임의영업소가 10시 넘어서 영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대부분 그 전에 문을 닫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을 풀었다는 것, 이게 눈에 하나 띄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종교시설이죠. 종교시설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원래 4단계의 종교시설은 다 비대면 예배였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법원 판결에 나오면서 19명까지 됐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세분화를 해서 100명 아래일 경우에는 10% 그러니까 10명까지 모일 수 교인이 있고 100명 이하인 네. 곳은 101명 이상이면 10%를 이제 대면 예배를 했는데 최대 인원은 99명까지 줬죠. 그런데 예. 이 부분은 약간의 그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게 최근에 교회를 둘러싼 집단 감염이 대구에서 대규모 집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시설을 이렇게 완화시켰다는 것, 이 부분은 조금 형평성 문제를 놓고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계속 좀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제 군대 쪽도 살펴봐야겠는데요. 군도 4단계를 연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군은 사실은 이제 군의 4단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군이라는 게 집단 감염 위험이 큰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22일까지 역시 연장을 했는데요. 백신을 맞던 안 맞던 면회, 외출, 외박은 다 통제가 됩니다. 지금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요. 그렇습니다. 군은 지금 한 93% 정도가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4단계를 놓은 것은 최근에 뭐 청해부대를 비롯한 이런 집단 감염 때문에 그런데요. 면회나 외출, 외박은 안 된다는 것. 휴가는 가능한데 부대 병력의 10%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지만 많이 안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강원도 이런 곳은 환자가 많이 안 나오는 그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뭐 장성급 지휘관이 승인하면 15% 정도까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부들은 일과 후에 외출 외박 이런 것들 잘 안 됩니다. 사적 모임 만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군 골프장 이용도 안 되고요. 군은 사적 모임은 아예 안 됩니다. 예. 만날 수가 없는 것들이고요. 종교 활동 수용 인원은 10% 이내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4단계가 군대에는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백신 접종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18세에서 49세까지 중청년층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가장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백신을 맞게 돼서 집단 면역에 가까워질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또 예약이나 접종에 혼란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적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장애는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18살에서 49살까지가 대상이 1,700만 명이 넘었는데요. 이 가운데 그 지자체별 우선 접종 대상이 한 200만 명 빠져서 한 1,550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예약을 하고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그 예약이 가장 힘든 문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약을 몰리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래서 도입된 게 10부제 예약입니다. 주민등록 번호의 맨 뒷자리, 그러니까 태어난 일자, 그 일자의 마지막 숫자의 그 날짜에만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에 태어나신 분은 끝 숫자가 5일. 그러니까 9일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15일에 예약을 하시는 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예약 시간은 아침이 아니고 저녁 8시부터입니다. 저녁 8시.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600만 명 정도가 예약을 다음 달 17일까지 하게 되고 접종은 이달 26일에 시작이 돼서 한 달 정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항상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사례가 많지 예.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제 피해 갈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성능을 상당히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200만 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까지는 한 30만 건인데 200만 건 크게 올렸죠. 그만큼 이제 민간 업체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자체를 올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많은 그 장애가 일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가 대리 예약을 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로 예약을 했단 말이죠. 중복 예약 이런 것들이 큰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인증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외에는 아무도 예약을 할 수가 없고요. 본인도 인증을 받아서 딱
한 번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예약이 몰린다 하더라도 1시간에 200만 명 이상은 충분히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전처럼 많이 걸리지는 않고요. 5분에서 30분 안에는 예약이 끝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인데 과연 이 사람들 방역 당국의 예측대로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극심한 혼잡은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예. 자, 백신 접종 예약 상황까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를 시행 중인데도 지난 한 달간 하루 평균 1,500명을 넘는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는 총 1,729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4차 유행이 전국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의료진들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 그리고 참여로서 감염 확산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은 막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복귀하는 분들의 진단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요양원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4차 유행 이전에 비해 위중증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 자원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불가피하게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를 내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지난 금요일 결정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 상황에서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는 더욱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변이 바이러스는 사망과 중증 이완에 대한 백신 접종의 효과마저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더욱 강해진 변이로 인하여 방역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한때 마스크를 벗었던 국가들도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방역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상황 인식에 공감하고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다는 결정에 동의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일상에 불편함과 고통을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는 8월 11일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축구대회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잠정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 그리고 약속과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 휴식하는 시간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침방울이 떠다니기 쉬운 그런 밀폐된 환경입니다. 아울러서 다중이용시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피해 주시길 바라고 실내에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또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진단검사 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매 순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방역을 위해 애써왔던 피나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방역 현장의 의료진을 믿고 함께 힘을 합쳐 이겨냅시다. 우리가 힘을 합쳐 하나로 모은다면 이번 4차 유행 또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의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이 늘고 있고 또 4차 유행의 전국화가 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이야기였고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과 또 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내일부터 2주 더 연장이 되는데 이와 함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좀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역시나 해결책, 돌파구는 백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들여오기로 한 백신 가운데 이제 노바백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 허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긴급 사용을 4분기로 늦췄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는데 어떻게 백신 확보에 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우려가 크거든요. 노바백스는 임상시험에서 예방 효과가 9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급으로 상당히 이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위탁 생산을 이제 그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예. 맺기도 했고 우리 기술 이전도 하기로 해서 상당히 기대를 받았던 그런 백신인데 문제는 지금 해외 승인이 이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연초쯤부터 이제 그 외국에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우리도 쉽게 들어올 수 있어서 3분기에 2천만 회분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승인을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더구나 이제 4분기나 돼야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미국은 이미 긴급 승인을 여러 백신을 해줬기 때문에 긴급 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식 승인 절차를 받게 되면 시간이 더 늦어질 거거든요. 지금 노바백스가 승인을 넣은 곳이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인도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승인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승인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바백스는 올해 안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4천만 회분이 이제 비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올해 도입하기로 한 백신이 11억 9천만 회분이거든요. 1억 명 정도 예. 분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노바백스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접종 자체는 문제가 없다. 내년에 들어오면 내년에 어차피 내년에도 계속해서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있을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계획됐던 물량 자체에 차질을 빚어진다는 측면에서 좋은 신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정말 꽤나 상당한 그 분량이었기 때문에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또 부스터샷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노바백스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백신 제조 회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접종 비용이 얼마나 될지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미 들어오기로 한 물량들은 이제 우리는 그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이자나 모더나가 유럽 공급 물량을 이번에 이제 크게 올렸습니다. 10에서 25% 정도 올렸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내년에 도입할 물량은 영향을 받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밝힌 내년도 도입 예상 물량은 5천만 회분 정도 되는데요. 참고로 이제 백신 가격이 사실은 이제 대외비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 이 백신병 1회 접종 비용이 화이자나 모더나가 한 20달러 안팎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만 한 5천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바백스가 16달러 정도 되고요. 예. 얀센이 10달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옥스포드하고 이제 백신을 만들면서 자기네들은 이익을 보지 않겠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1회 접종 비용이 3에서 5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각 이제 가격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워낙 물량보다는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일제히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좀 더 커질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정부가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종류별 특성과 또 백신 효과 같은 것들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세종까지 자리를 잡은 델타형 변이에 대한 걱정이 큰데요. 이렇게 창궐하는 원인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세 변이라고 해서 이제 우려 변이라고 하죠. 실제로 그 나라의 발생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백신 변이 바이러스를 이제 4개를 꼽고 있는데요. 알파, 그다음에 베타, 감마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었던 이 세 변이는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한 1.5배 정도를 잡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와 다른 점은 전파력이 빠르다는 것이거든요. 감염력이 높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바이러스보다 이 알파, 베타, 감마형 변이가 1배 반 정도가 빠른데 문제는 델타형 변이라고 인도에서 나온 이 변이는 알파형 변이보다도 1.6배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 바이러스보다는 2배, 3배 가까이 빠른 겁니다. 굉장히 전파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률이라든가 입원율도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백신의 예방 효과는 있는데 그 효과도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델타형 변이가 이렇게 빠르게 그 우세종으로 차지를 했느냐라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한 곳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연구한 것을 좀 종합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기존의 바이러스는 한 명이 두세 명 정도를 감염시키는데 델타 변이는 한 명이 8명에서 9명을 감염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할 수 있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잠복기가 짧아서 기본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한 6일 정도가 지났을 때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델타 변이는 4일 만에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기존에 그 검사하는 그 기간도 좀 단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변이 감염자의 코 부분, 원래 이제 코 부분이 바이러스가 제일 잘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예. 이 코 부분에 보니까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1000배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바이러스가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델타 변이가 전 세계에서 우세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또 문제가 된 델타 플러스 변이. 이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하고 속성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대단히 무서운 변이 바이러스일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두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확진 환자와 사망자 수를 급속히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거의 모든 감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현황 그리고 백신 접종 등과 관련해서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